자본주의는 불공평하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걸 되게 생각해요. 뭐 자본소득 분배율을 하고 노동소득 분배율이 어떠니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노동소득 분배율이 급격히 차이 나는 건 안 좋은 거는 맞는데 지금 같은 극단에 달리는 자본주의로 갈수록은 자본소득 분배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책 제목이 너무 멋있었던 게 네. 저희 또 회사 이름이 애덤 스미스잖아요. 자본주의 아닙니까? 또. 저는 애덤 스미스를 되게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분이 뭐 이기심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 이기심이라는 것도 셀프 인터레스지 셀피시니스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도덕 감정론에서 또 이타적인 걸 얘기했잖아요. 사실 사람들은 이기심과 이타적인 게 이게 균형을 이루면서 이 자본주의가 이게 제도 작동해야 되는 거고 저기도 어떤 소수의 부의 어떤 독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았던 사람이고요. 우리가 아담 스미스라는 거를 잘 이해해야 되고 이름을 되게 잘 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마침 또 책을 쓰셨는데 자본주의라는 책이 또 제가 안 모실 수 없게 또 제목을 너무 잘 잡으셨어요. 자본주의라는 책으로 이제 유명한 뭐 가나 출판사에서 나와서 EBS에서 나온 자본주의가 있는데 있죠. 그 책이 왜 이렇게 잘 팔리느냐는 생각을 해보기는 했어요. 근데 그 책은 좀 오래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쯤이면 한 번씩 자본주의에 대한 생각을 좀 다르게 정립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자본주의라는 얘기가 근간은 자본이 중심이 되는 체제를 말하지만 흘러가는 것들은 우리가 뭐 수정 자본주의도 있고 뭐 지금 국가가 오히려 또 간섭하는 또 지금 있죠. 자본주의 뭐 어찌 보면 경제적 민족주의가 중시되는 자본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서 자본주의가 바뀌고 있잖아요. 이럴 때 바뀔 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서 어떤 부를 읽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왜냐하면 우리 숫자에 되게 매몰되거든요. 오늘 환율, 주식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과가 숫자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숫자 이면에 그 뒤에 무엇이 있느냐는 것은 우리가 읽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해석의 능력이잖아요. 해석의 영역이 오히려 이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왜 이런 게 작동했을까? 이런 결과가 나는데 사실 우리는 뭔가 하면 말다툼도 하고 막 그럴 때 표면에 나온 것들 때문에 말다툼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의 오랫동안 쌓여 있는 그 속내라는 부분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해석을 해버린다면은 잘못 해석을 하는 거죠.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리고 왜 이런 어떤 경제적 수치가 나왔을까? 이건 곰곰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육에 대해서 사실은 뭔가 하면은 이 책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4편에서 보면 자본주의에서의 어떤 색깔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가 경험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만의 어떤 해석의 능력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 해석의 능력을 제가 색깔로 비유를 했거든요. 우리가 결국은 이 색채를 나만의 고유한 색채를 해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뭐 이러할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경험을 가지고 자본주의의 그림을 나만이 고유하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들이 이제 부자인 거고요. 그 부자라는 말은 여기서는 그냥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닌 거고 이게 성관을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자본주의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뭐 자본주의가 아니더라도 보면은 꼭 소수가 대부분의 자본을 소유한 게 역사더라고요. 인류의 역사처럼. 지금 뭐 책에도 써있지만 20%의 인구가 80%의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런 구조가 계속 수천 년 이어지는 건지 자본주의 왜 불공평한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본주의가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전혀 아니잖아요.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 저도 모르겠는데 자본주의 이런 거 보면서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지금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고 자본주의는 뭐 그 효율성과 어떤 경쟁과 이런 걸 통해서 자원을 최적화하게 배분하고 어쩌고 뭐 그런 얘기들을 또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 빌 게이츠를 한번 보세요. 빌 게이츠가 한 말이 있잖아요. Life is not fair. 삶이라는 게 불공평하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는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자본주의는 평등하다고 학교에서 가르치면 안 돼요. 오히려 불공평한 거예요. 그리고 기회균등이라든지 노동소득을 통해서 뭘 한다고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가 그 라이프가 더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그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째 보면은 기회균등이 이 태어났을 때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라이프 이즈 나 페어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20대에서 80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게 뭔가 속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본이라는 거는 복리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선형이 아니라 약간은 지수함수식으로 갈 수 있는 영역인 거고요. 노동이라는 거는 내 시간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써놓은 건데 이 서정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자본은 자꾸 불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본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 자본이라는 것은 그 아까 돈 이런 걸 자본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는 거고 우리가 경제학 시간에 배우는 Y는 FLK에서 그 K가 또 있잖아요. 그것도 같은 맥락이지만 그 기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 기술 발전 이런 것도 포함 이런 부분들도 자본주의가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은 기술이 불공평한 거예요. 그 소득을 불공평하게 배분하는 요소로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앞에서 말했던 어떤 기회균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나 뭐 노동소득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 기술 발전이야말로 세계화하고 기술 발전이 인류한테 준 혜택이 있지만은 그 혜택은 항상 잘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쪽으로 움직이는 편향적인 어떤 자본주의인 거예요. 그거를 그렇다고 우리가 기술 안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느 나라 정부도 양극화를 완전히 해소 불가능이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그조차도 어려운 게 성장을 해야 하잖아요.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자본주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불평등한 제도고 그리고 노동보다는 자본에게 더 기회를 많이 주는 체제란 말이에요. 그 체제 속에서 당연히 그런 것이 유지될 수밖에 없고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또 금융이라는 거죠. 자, 금융에 대한 액세스를 보세요. 지금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DTI, LTV 해가지고 그건 뭔가 자본주의에서 맞지 않는 정책을 정부가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세상에 DTI를 하면서 내가 미국 같은 데 가가지고 집을 살 때 모기지 하면은 소득이 얼마예요? 얼마 내고 난 다음에 론을 빌리지 않습니까? 소득에 맞게끔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그 금융의 액세스가 더 강합니까? 부자가 더 강하잖아요. 갚을 능력이 있으니까. 그럼 그 금융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어찌 보면은 자본으로 가는 우회 통로가 열려서 그 사람들이 더욱더 부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라는 거하고 비교했었을 때 굉장히 자본주의에서는 우월한 면이 있는 거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자본주의는 불공평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시스템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건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에서 여기에 자본주의가 공평하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은 그 자본주의에서 생존할 수 없는 법입니다. 오히려 자본주의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자본주의가 평등하다라는 전제로 시작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쨌든 그 소수가 자본을 점점 많이 가져가게 되면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더 극소수가 자본을 더 많이 가져가는 형태로 진행돼야 되는데 또 역사를 보면 또 그렇지 않고 또 계속 이 밸런스를 맞춘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소수가 부를 어느 정도 가져가는 거는 점점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빅테크 기업들을 보면은 엔비디아가 시총이 5조가 넘었었잖아요 한때요. 5조 달러가요. 항상 얘기가 애플이 4조가 넘을 때 일본 넘가했고 영국을 넘가했고 뭐 독일을 넘가했다. 그러면 하나의 기업이 솔직히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를 넘가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더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국가 관점에서 나쁠까요? 좋을 수는 있지만 가끔 역사에서 보면 한번 댕강 해버리던데. 근데 저는 국가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은 세금 많이 내는 부도 있고 거기에 생태계가 거기에서 떨어져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낙수 효과가 사람들이 없다고 하지만 낙수 효과라는 게 있는 거고 물론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줘가지고 분수 효과라는 부분들도 있어서 낙수 효과가 분수 효과가 잘 이루어지는 자본주의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맞는 얘기인 거고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아까 자본주의가 체제가 그렇게 밖에 될 수가 없는 구조라면은요. 지금 사실은 미국에서도 빅테크 업체들 상위 몇 개에 합친 거를 보면 계속해서 높잖아요. 거기가 포지션이. 지금 S&P 시총 40% 넘어갔어요. 그러니까요. 7개가. 예. 그러면은 한 나라에서도 그렇게 독점적인 지위가 더 높아지는 거고 그 독점이라는 것을 경제학자 슌페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혜자에 대한 혜택인 거고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뭐가 발전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코스피 5천, 6천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세계 몇 개 시총 기업을 만든다 이러는 것들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목표를 예, 그렇게 해야지. 왜냐하면은 낙수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세금도 많이 거둘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대표하는 기업들로 인해 가지고 GDP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체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세금을 거뒀을 때 절대 빈곤인 사람들의 숫자를 줄여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뻗어나가는 것 자체를 막는 거는 전 세계 경쟁력에서 오히려 그 나라를 후퇴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전 목표 자체는 오히려 세계에서 어느 정도 되는 기업들 몇 개 만들기 뭐 이런 쪽으로 오히려 가는 것이 더 자본주의 세대에서는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고 외국에서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지역균형 발전, 예를 들어서 출산율 증가. 지금 대만이 우리보다 더 낮아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는 성공할 수도 있죠. 그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근데 솔직히 이탈리아만 하더라도 1유로에 살 테니까 뭐 집 가지고 와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자본주의가 극단적으로 자꾸 달리는 모습들 중에서 보면은 수도권 집중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자본주의가 불공평하고 그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잘 읽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에요. 이 결과물이 독점이 되면은 나빠지니까 정부가 자꾸 개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개입을 했었을 때 이것이 성공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를 부자들은 또 읽어낸다는 거죠. 읽어내지 못하는 걸 했을 때는 이게 어떤 나한테 세금을 매긴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가격을 전가시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뭔가 하면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unfair하다. unfair한데 이거를 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저는 비행기 타면서 자본주의 확실히 느꼈거든요. 너무 너무 정말 자본주의야. 저하고 똑같은 말 하는. 저는 자본주의를 제일 잘 느끼는 것은 공항이라고 생각해요. 공항에 가면 철저하죠. 러브 액츄얼리에서 영화를 보면은 뭐 만나고 그거 보고 싶어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 그게 나오잖아요. 근데 뭐 자본주의라는 모습은 내가 봤을 때는 러브 액츄얼리에 나오는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항을 제대로 묘사하면은 자 입구 통로가 달라요. 야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래도 평등해요. 네, 왜냐하면은 비즈니스도 줄 서야 돼요. 파리 가보세요. 파리 가가지고 가면은 패스트 트랙은 어디에 있어요? 비즈니스 클래스 있는 이런 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가죠. 거기 가서 또 뭐 해요? 라운지에 가서 또 딱 있죠. 이런 말씀드리면 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비즈니스 타다가 퍼스트로 2번을 이제 제가 업그레이드 해준 게 있어요. 그럼 사실은 누워 보면서 야 내가 이런데 누워 보네. 이렇게 하면은 그게 기분이 정말 째지는 거예요. 그거에서 사실은 사람들이 많은 중독이 돼버리면은 이게 이제 헤어날 수 없는 어떤 그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분수에 맞는 그거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자본주의이기는 하죠. 자, 그럼 이제 이 부동산 시장에서 저도 자본주의 많이 느끼거든요. 특히 서울 부동산. 이번에 오르는 건 엄청 오르고 안 오르는 것도 안 올랐어요. 맞아요. 보니까 작년에 강북이 0.7% 오르고 송파과 잠실이 20 몇 % 올랐다더라고요. 이게 왜 이게 서울 내에서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수요 공급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제 기본적인 수요 공급이라는데 리스크 리턴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하면은 자본을 투자했을 때 똑같은 수익률이라면은 리스크가 적은 데를 택할 거잖아요. 그쵸. 리스크가 적은 곳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일수록 리스크가 적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아파트
를 예를 들면은 대치동에 가면은 큰 평수로 이루어지는 아파트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큰 평수로 이루어지는 아파트들이 요즘에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큰 평수를 선호하지 않잖아요. 요즘에 자녀가 많지 않으니까. 네. 근데 거기는 큰 평수가 있는데 거기는 보면은 이제 입지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거래 건수가 별로 안 많아요. 사람들이 안 던지는 거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호모지니어스한 사람들이 많은 거고 그런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가격 예측 가능성들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저번 2022년 금리가 올라갈 때도 가격이 안 떨어졌어요. 물론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도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18억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주소 써야죠. 왜냐하면 지금 뭐 45억 훨씬 넘으니까 이게 뭔가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그만큼 회복력이 또 높은 거예요. 그런 단지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수익 리스크하고 리턴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했었을 때 그쪽이 훨씬 더 안전하고 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훨씬 더 좋은 데다가 지금 신축 아파트 같은 생각해 보세요. 신축 아파트들은 멋진 풍경들을 다 감상할 수 있고 거기에 나오는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것들 다 누릴 수 있잖아요. 거기서 누리는 커뮤니티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이게 갈수록 더 그렇게 고급화 시키는 거고요. 호텔보다 더 좋은 뭐 헬스장이 있는 거고, 그것들이 다 가격에 다 포함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자본주의는 이게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소득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1세대 아파트에서 2세대 아파트, 3세대 아파트, 4세대 아파트, 지금 4세대 아파트까지 나왔습니다. 2030년대 5세대 아파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구분을 짓기를 또 자본주의는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구분을 지으면은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의 나의 지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사는 거야. 근데 사실은 유동성이 없으면은요 그런 집 줘도 못 사요. 왜냐하면 세금 내죠. 그다음에 이제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옆에 있는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면은 그거야말로 슬픈 자화상이란 말이에요. 신문 뉴스라든지 이런 건 보면은 그 집은 30억대인데 편의점에서 식사를 한다. 그거 2007년에도 나오던 나온 건가요? 그때도 라면 먹으면서도 집 사서 이렇게 이자 내고 저는 버틴다고. 그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인간은 경험으로서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경험이고 내 행복인데 그 경험과 행복을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과거는 돌이켜 보면은 사람들이 어려웠던 것도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현재라는 그 자체가 즐겁지 않으면은 사실 과거가 아무리 아름다워봤자 뭐합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집만 하나 든거러니 있으면서 유지도 못할 거 이거 팔려니까는 아깝고 세금 나가고 이런 거 생각하고 다시 못 사니까 이걸 팔지 못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달라져야 된다 생각하고 이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호 현상에 바뀌지 않는 이상 강남이라는 데를 다시 바꿀 수 있는 대체제가 없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수요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에 대해서 지금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이거 좀 정리를 해서 성공하려면 어떤 전략을 써야 된다 좀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본주의는 불공평하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본주의는 불공평하다는 것을 먼저 깨닫는 사람은 그러면 불공평한 게 뭐 때문에 불공평한가? 그 자본과 노동에 대한 사람들은 그걸 되게 생각해요. 뭐 자본소득 분배율을 하고 노동소득 분배율이 어떠니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자본소득 분배율이라는 거 노동소득 분배율이 급격히 차이 나는 거는 안 좋은 거는 맞는데 지금 같은 극단을 달리는 자본주의로 갈수록은 자본소득 분배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그렇다면은 개인적인 관점에서도 나의 노동하고 나의 자본이라는 부분이 다르다는 거죠. 내가 어떤 저축을 해서 이게 결국은 뭔가 저축만 해가 안 되니까 자본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자본을 만든다는 것을 되게 제일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노동소득은 불어나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물론 자기가 너무 고소득자예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네, 일반적으로는 그거는 근로자로서는 예를 들어서는 네, 어렵잖아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이 돈을 있을 때 그냥 가만히 놔둬도 돈이 불어나는 게 나는 안전빵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러면은 이제 내가 4~5%라도 이게 복리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은 자본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그 복리의 효과라는 것을 또 빨리 깨달아내는 사람들이 또 되게 중요한 것이고요. 이 자본주의 살아가면서 그러면은 또 자본주의라는 것은 패권이라든지 신호를 감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디에 권력의 패권이 가고 있는가, 어디에 힘이 쏠리고 있는가, 그리고 정부는 어느 쪽으로 돈을 몰아주고 있는 것인가, 이런 어떤 해석의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 해석의 힘이라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계속해서 노력을 할 때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신호를 탐지하는데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았어요. 저는 며칠 전에 이제 한미반도체를 주식을 팔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더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좀 또 팔았죠. 근데 이게 뭔가 하면은 그 전날 신문에 되게 안 좋은 신문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신문이 안 읽었더라면은 그런 짓을 안 했던 거죠. 사실 우리가 많은 알고 있는 정보라는 것이 이 정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이 객관적인 정보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진실되게 써놓은 것인지 이 신호하고 노이즈를 이 포착하는 힘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많이 해왔지만 결국은 그런 걸 읽어내는 힘 플러스 하나의 어떤 부자라는 사람은 돈을 목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하나의 수단을 생각을 하면서 인내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인 거죠. 내가 얼마만큼 잃어도 좋다라는 부분까지를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더 많이 어마어마하게 벌겠다는 것보다도 내가 떨어지면은 얼마만큼 떨어질 수 있는데 이거는 감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었을 때 얼마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를 분명히 어떤 신호라든지 해석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책이 또 이 책을 쓰는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게 뭐 사장의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패나 성공의 어떤 여정 같은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쪽에서 우리가 어떤 생존 전략 같은 것들을 한번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하단에 이렇게 구입 링크를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한 번씩 꼭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박 나세요. 오늘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